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강화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화학습 오른쪽에 보시면 일단 우리가 Q러닝이란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강화학습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라 부르는 MDP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이라 그래서 심층 강화학습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구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현에 대해서 한번 볼 것이고 마지막은 이제 요즘 최근 강화학습에서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인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강화학습은 원래는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까지만 해도 우리가 1990년대 말 그 정도만 해도 이미 다 연구가 많이 다 클로징된 상태이고요. 이미 뭐 산업공학과 5R 오퍼레이션 리서치 같은 교과서에서는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가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죠. 우리도 기계학습이나 이런 교과서에도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 많이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개념이 확립되어 있는 내용이고 따라서 그렇게 막 뭐 새롭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왜 다시 나오느냐 하면 이제 인공신경망의 Functional Approximation이라는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강화학습의 문제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을 때 뉴럴넷을 풀겠다라는 연구가 2010년대 초반부터 많이 있었고 2013년 혹은 15년을 거쳐서 많은 성능의 향상을 가져왔고 그때부터 불과 1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사이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딥러닝 연구 분야 중에서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고 또 최근에 제일 핫하다고 말하는 이미테이션 러닝, 모방학습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강화학습의 이제 뭐랄까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화학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 정도까지만 해도 이미 1990년대 말에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더 이상 새롭지 않다고 할 정도로 많은 연구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게 가장 최초는 언제냐라고 한다면 우리 아까 1969년에 펄셉트론이라는 책에서 히든레이어에 대한 개념이 소개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 있죠. 마빈 민스키 교수님의 MIT의 만드신 이론 중에 1969년에 쓴 책인 펄셉트론의 히든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어서 비선형 분류기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마빈 민스키 교수님 박사를 언제 받았냐면 보시다시피 1954년도에 받았는데 그때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Stochastic Neural Analog Reinforcement Computer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Reinforcement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것도 인공신경망보다도 벌써 15년 이상 더 오래된 분야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자, 이 분야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동물이 학습하고 심리학에서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과정들을 모사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가장 유명한 어플리케이션이 몇 가지를 뽑자면 이제 나사의 스페이스 미션, 즉 우주 탐사 계획 같은 경우도 일단 강학습을 차용을 합니다. 우주 탐사선이 수금지와 목표 1000해를 거쳐서 쭉 날아갈 때 어떤 궤적으로 날아갈 때 것이며 그 궤적으로 날아갈 때 그 행성들의 사진도 잘 찍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강화학습 기반으로 이제 컴퓨터가 설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사람이 갈 수 없는 부분이죠. 사람이 그거 타고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강화학습이라는 에이전트가 했던 이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학번이 99학번인데요. 98년도에 제 대학 그 국악번 때 이제 입학해서 보니까 1년 전인 98년도 선배들이 제일 많이 하던 것 중에 하나가 로봇 축구였습니다. 그래서 로봇 축구도 굉장히 그때 유행했던 건데 그 로봇 축구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알고리즘도 이제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언제 강학습이 쓰이느냐라는 건데 우리 지금까지 딥러닝에서 배웠던 알고리즘들을 보면 어떤 하나의 의사결정을 내려요. 하나의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사과냐 바나나 알아맞혀라.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주면서 숫자 0, 1, 2, 3, 4, 5, 6, 7, 8, 9 중에 도대체 어느 숫자에 해당하는가 뭐 이러한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했던 심층 신경망이고 뭐 그리고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할지라도 차원의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벡터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유사한지 유사도 판단을 통해서 기존의 클러스터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 것인지 이런 것도 한 번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한 번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학습은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저 파란색 밑줄 친 걸 보시면 알겠지만 액션의 시퀀스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의 액션을 취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액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이제 게임을 들 수 있는데요. 바둑판에서 내가 바둑돌 하나를 두기 전에 그 상태를 봅니다. 아, 판세가 이렇구나 라는 걸 먼저 보고 바둑돌 하나를 둬요. 그럼 판세가 변하겠죠? 상대방이 한술 두겠죠? 그럼 다시 내가 한술 둡니다. 즉 상황이 변한 걸 보고 어떻게 내가 돌을 둬야 궁극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바로 저 게임 AI의 기본 이제 운영 방식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내가 하는 건 뭐죠? 계속 한 번에 돌을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종국적으로 내가 얻는 보상이 최대가 되는, 즉 마지막에 게임을 이기는 그 수를 계속 두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검은색 밑줄 검은색 굵은 글씨 쓴 것처럼 하나의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액션을 계속 시퀀스를 물고 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얻는 리워드가 최대가 되는 액션의 셋은, 액션의 시퀀스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강화학습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강화학습이 하는 건 뭐냐면 리워드가 맥시마이즈 되는 방향으로 액션을 취한다 라고 하고 있고, 그 상태 판세를 보고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스테이트 정보가 있어야 돼요. 즉 강화학습에서는 스테이트라는 상태 정보, 액션이라는 나의 행위, 그 다음에 그 액션이 행위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액션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액션을 취하는 이유는 이 액션이 다른 액션 대비 더 많은 보상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보상, 즉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다시피 우리는 액션과 리워드만 잘 디파인을 해주면 강화학습 푸는 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잘해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풀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보시면 저런 이제 후라이팬 같이 저런 팔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저 팔의 궤적을 어떻게 움직여야 저 후라이팬에 있는 부침개가 정말 잘 맛있게 잘 요리가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게 저 팔의 궤적이죠. 그게 팔이 액션을 취할 겁니다. 10단계의 액션을 취하면 부침개가 구워진다라고 한다면 그 10단계 액션에 다 모아놓은 셋을 우리는 저 위에 보시는 굵은 글씨처럼 팔러스라고 불러줍니다. 그렇죠?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로봇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자동차 공장 현장에 들어갔어요. 뭐 현대자동차 공장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있는 로봇 팔들이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이라고 부르는 로봇 팔들이 있어요. 그 로봇 팔들은 그 자동차를 이제 색칠하는데 페인트 칠을 하는데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꼼꼼하게 칠해야 되고, 하지만 중복해서 칠하면 페인트가 낭비가 되기 때문에 중복은 최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팔의 궤적을 최대한 빨리 칠할 수 있는 궤적으로 해야 된다. 즉 전체를 다 색칠하면서 겹친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팔의 궤적을 봤을 때 최단 시간에 궤적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건 액션의 시퀀스를 구하는 문제니까 강화학습 문제입니다. 즉 이렇게 강화학습은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강화학습에 좋은 논문들은 대부분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최근에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강화학습 관련된 알고리즘 개발에 많은 영향력이 있으십니다. 대표적으로 UC 버클리에 있는 세르게이 레빈이나 뭐 그런 분들이 이 분야를 선도하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로보틱스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원래 강학습 참여할 때는 로보틱스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는 여러분 이제 연구 분야를 두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휴머노이드라 해서 우리가 진짜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럼 휴머노이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람처럼 만드는 데 집중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산업용 로봇이라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대자동차 공장 현장에 있는 팔 하나짜리 도색하는 로봇, 이런 공장 라인에서 자동화돼서 생산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공학과도 이러한 로봇 관련된 알고리즘 개발을 많이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여담으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산업공학과라는 과에 대해서 잘 이제 개념을 몰랐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석사 마치고 제가 그 LG전자에 입사를 해서 한 3년 반을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평택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사업본부에서 이제 한 반년 정도 양산 파견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양산 파견을 갔을 때 이제 실제 생산 라인에서 이제 물건이 이제 대량 생산되는 걸 봤는데, 그런 거 할 때 비슷합니다. 라인 배치를 어떻게 해야 최소의 비용으로 빠르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식스 시그마를 한다든지 생산관리, 품질관리, 재고관리 한다든지 이런 모든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의 비용으로 그런 걸 하기 위한 게 이제 산업공학과더라고요. 산업공학과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그런 2차 산업 중심의 그 제조 현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을 저비용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옵티마이즈 돼서 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래서 산업공학과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많이 배웠죠. 어쨌든 산업공학과에서도 그렇게 공장이나 이제 생산 자동화를 위한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을 개발하기 때문에 로보틱스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하고요. 그 로보틱스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산업공학과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 기반의 강화학습을 쓴다는 것도 산업공학과 OR, 오퍼레이션 리서치 교과목을 배우시면 이제 그 후반부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산업공학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강화학습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을 구성하는 요소는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리워드라는 게, 인바로먼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강화학습을 구성하는 일종의 세 개입니다. 세 개. 자, 거기에는 이제 에이전트가 스테이트 정보를 받아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미로 찾기다 라고 하면 내가 지금 미로 안에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게 스테이트 정보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바둑판 같은 미로 위에서 나는 행동을 전, 후, 좌우 4개를 취한다고 한다면 그것들 역시 나의 취할 수 있는 액션이죠. 위로 액션을 간다, 뒤로 가는 액션을 간다, 왼쪽으로 가는 액션을 간다, 오른쪽으로 가는 액션을 한다. 이거 다 내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의 집합입니다. 그런데 그 액션의 집합은 그 액션마다 내한테 주는 보상이 다를 거예요. 내가 미로 찾기를 한다면 출구에서 가까운 쪽으로 갈수록 좀 더 보상이 높을 것이고, 출구에서 좀 먼 쪽으로 갈수록 보상이 낮겠죠. 그러면 점점 출구에서 가까운 쪽으로 가려고 나의 액션을 취해질 거예요. 즉, 나는 액션을 취할 때에는 리워드가 큰 쪽 방향으로 액션을 취한다라는 게 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나의 액션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이제 뭐랄까 좀 콘크리트하게 디파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면 The general RL problem is formulated as a discrete time stochastic control process where an agent interacts with its environment as follows 라고 써있는데, 자, 굵은 글씨를 보시면 discrete time stochastic control process라고 한대요. 자, 이 표현에 많은 부분이 이제 함축되어 있는데요. 자, discrete time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continuous 계속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매 타임 슬롯마다 동작을 하는 거예요. 즉, 바둑을 줄 때 내가 이 타임 슬롯에 어떤 액션을 취한다. 그럼 그 다음 타임 슬롯에서는 상대방이 바로 그 다음 타임 슬롯에서는 또 내가 다시 이런 식으로 클락이 돌면서 딱딱 맞춰가서 돌아가는 과정이고, 스토캐스틱 컨트롤 프로세스를 한다는 건 뭐냐면 확률적으로 혹은 이제 확률적으로 이렇게 의사결정하면서 계속 진행한다는 소리고요. 컨트롤한다는 것은 뭐냐면 액션을 취함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이 에이전트가 해야 될 행위를 내가 결정해 준다는 것이고, 프로세스, 이게 제일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프로세스라 하면 이게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이 계속 우리가 반복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라는 게 인바로먼트와 인터랙션을 한대요. 그래서 인터랙션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인바로먼트에서 주는 정보를 보고 내가 거기에 맞게 판단하고 그 액션에 따라서 또 스테이시 변하고, 이게 바로 인터랙션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동작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주어진 인바로먼트에서 이제 옵저베이션을 이제 주변 환경을 딱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다 데이터를 모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얘는 액션을 취해요. 액션을 취하면 그 액션을 취함에 따른 보상을 얻어오고요. 리워드를 테이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상태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옵저베이션 하게 됩니다. 이게 무수히 반복이 되고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 이제 강화학습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강화학습이라는 건 이렇게 돌아간다면 일종의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먼저 보게 될 텐데요.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동적 기획법이다. 강화학습을 포뮬레이션을 이제 해보면 아시겠지만 다음에 나오지만 그때 가서도 또 동일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종의 점화식처럼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스테이트에서 미로 찾기인데
전후 좌우 4개 옵션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함수는 전진, 후진, 왼쪽, 오른쪽이에요. 한 스텝을 움직여서 스테이트가 변했다 할지라도 변한 스테이트에서 또 해야 되는 건 전후 좌우예요. 즉, 이 함수를 계속 호출하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함수를 계속 호출하기 때문에 이걸 점화식처럼 표현을 합니다. 강화학습은 일반적으로 점화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점화식을 푸는 방법이 뭐다? 동적계획법이다. 동적계획법의 솔루션 푸는 과정이 이제 점화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적계획법이랑 강화학습이랑은 거의 이제 이퀘이션 보면 굉장히 유사한데 그럼 동적계획법의 알고리즘 컴플렉시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점화식은 컴플렉시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동일한 함수를 계속 그 안에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컴플렉시티가 낮을 수는 없어요. 우리 폴리노미얼 타임 컴플렉시티다 라고 말을 한다면 폴리노미얼 타임 컴플렉시티다 말을 한다면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문제의 사이즈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게 리니어하게 이제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익스포넨셜이다 라고 하면 뭐냐면 문제 사이즈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일정 사이즈 이상이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막 늘어나는 거죠, 시간이. 그런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뭐냐면 폴리노미얼 타임도 아니고 익스포넨셜도 아니에요. 그 중간을 지나갑니다. 이거 뭐라 부르냐면 슈도 폴리노미얼 이렇게 부릅니다. 즉 폴리노미얼은 폴리노미얼이에요. 언제? 문제 사이즈가 작을 때에는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요. 그땐 폴리노미얼이지만 문제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폴리노미얼을 넘어선다 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문제 사이즈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자동차 페인트 칠하는 정도면 파일 궤적 스테이트 많아봐야 몇 개나 되겠습니까? 문제 사이즈 적었는데 지금은 알파고가 나와서 바둑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면 문제 사이즈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주어진 시간에 못 풀 수도 있겠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강화학습에서 많이 쓰던 솔루션 어프로치지만 최근에 나오는 딥러닝 기반의 강화학습은 그게 안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고전적으로 강화학습 푸는 방법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무수히 많은 문제들은 강화학습 풀 때 굳이 인공신경망을 쓰는 Deep Reinforcement Learning, 즉 심층 신경망을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심층 강화학습을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적인 강화학습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간단한 컨셉을 설명드리고 예제로서 피보나치 수열, 파스칼 삼각형, 그다음 냅색 문제 이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을 문제 푸는 건 뭐냐면 그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문제 푼다는 걸 말할 때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동적 계획법 그러죠. 근데 다이나믹이니까 동적이라는 단어 쓴 것 같고 프로그래밍이라 썼으니까 동적 프로그래밍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동적 계획법이라 부르네요. 그거 뭐냐면 어떤 주어진 시퀀스에 맞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래밍 말 대신에 좀 더 맞는 표현은 그 첫 번째 썼듯이 플래닝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동적 계획법이라 쓰는 거고요. 유사하게 우리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컨벡스 프로그래밍, 리니어 프로그래밍, 넌 리니어 프로그래밍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프로그래밍이란 말 대신에 플래닝이라 써야 좀 더 의미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기 위한 거고요. 커다란 사이즈의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여러 개의 서브 프로그램으로 쪼개는데 그 쪼갠 다음에 하나하나 쪼갭니다. 그래서 먼저 n 사이즈의 문제가 있었으면 우리가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는 디바이드 앤 컨커를 배운다면 문제를 절반 잘라가면서 충분히 작아졌을 때 그거를 하나씩 각계 격파하는 게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한다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 사이즈 1일 때의 옵티멀 솔루션이 있다고 하자. 그 다음에 그 옵티멀 솔루션은 문제 사이즈가 K일 때도 옵티멀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K 플러스 1도 옵티멀인 걸 증명을 해주면 연쇄적으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 다음에 끝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제시하는 이 솔루션이 옵티멀이다 라고 말하는 게 다이나믹 프로그램이에요. 일종의 공굴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제일 사이즈가 작은 1일 때와 문제 사이즈가 K일 때에 대한 증명,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늘어나도 K 플러스에서도 옵티멀이라는 증명 이렇게 해주면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점화식이죠. 그래서 결국엔 대표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피보나치 넘버라고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일단 맨 앞에 있는 건 0이고 그 다음 건 1이다 라는 걸 먼저 말하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바로 그 앞에 것과
두 번째 앞에 있는 것을 더해서 이걸 정합니다. 즉 요 1은 요 1과 0과 1을 더해서 1이 된 거고요. 그럼 지금 현재 1과 1을 더해서 2가 되고 1과 2를 더해서 3이 되고 2와 3을 더해서 5가 되고 3과 5를 더해서 8이 되고 5와 8을 더해서 13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은 다이내믹 프로그램이다. 왜냐? 근데 이거 다이내믹 프로그램인 게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그리고 점화식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F를 구하기 위해서 보세요. F를 구하기 위해서 색깔을 보시면 알겠지만 F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F를 그 안에서 또 부릅니다. 사실 함수라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뭐 2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x 값이 3이면 7 답이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함수죠. 그래야 시원시원하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야 F5를 구해라. 그러면 F5에 대한 값이 뭐야? 그럼 값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 F5를 구하고 싶으면 F3 더하기 F4를 해야 되니까 다시 계산해야 돼. 그래? 그럼 F3은 얼마야? 그러면 F3이 값을 딱 내려주는 게 아니라 잠깐만 기다려. 나를 가지고 계산하려면 F1과 F2가 있어야 돼. 라고 말하고 그런데 F3만 있나? F4도 있잖아. F4는 F2 더하기 F3을 더한 거야. 이런 식으로 답을 바로 해주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 밀어요. 언제까지? 0과 1과 2가 나올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자신을 재기적으로 호출하면서 끝에 가서야 줄줄이 사탕포처럼 한 번에 업데이트가 돼요. 이건 강화학습에서 미로찾기도 동일합니다. 강화학습 문제도 동일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액션을 취할 때 끝까지 어디가 맞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계속 미루다가 문 앞에 도달해서 미로를 나가는 순간 한 방에 다 값이 업데이트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볼 겁니다. 어쨌든 이게 바로 점화식의 대표적인 예다. 왜냐하면 함수가 자기 어떤 값을 구할 때 그 값을 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함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점화식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을 2차원 버전으로 만든 게 파스칼 삼각형이에요. 뭐냐면 일단 요 대각행렬은 다 1로 일단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 값을 구하고 싶으면 이 값은 요 하나 위에 있는 20과 15의 합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35의 값, 저 공간을 딱 정놓고 저 값에 들어갈 값을 구해라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식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식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n이 3이고 n이 7이고 k가 5다 그러면 야 n이 7이고 k가 5일 때 c값 구해. 그럼 바로 답이 나온 게 아니라 잠깐 기다려. c의 n-1은 뭐고 k-1은 뭐니까 저것도 먼저 구해야 되고 c의 n-k도 구해야 되고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의 값을 한 번 알려준 게 아니라 그 함수를 반복적으로 호출하고 전국적으로 제일 끝에 갔을 때야 모든 값이 한 번에 줄줄 사탕처럼 업데이트 되는 게 바로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리커시브하다, 즉 점화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예제는 넵색입니다. 넵색 문제라서 배낭 문제예요. 이미 알고리즘 시간에서 많이 배우던 문제고 여러분 네트워크나 통신 전공하신 분이나 아니면 운영체제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은 한정된 자원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는 이 넵색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포뮬레이션을 합니다. 볼까요? 오른쪽을 보시면 총 도둑이 어떤 집에 지금 물건 훔치러 들어왔는데 도둑의 가방의 최대 사이즈는 15kg이래요. 그러면 뭘 넣어야 되죠? 저런 데다가 선풍기 넣으면 바보죠. 선풍기는 무게만 많이 나가지 선풍기 하나에 얼마 정도 합니까? 10,000원도 안 할 것 같은데 요즘에. 그러니까 가치가 적죠. 무게는 많이 차지하지만 뭘 넣어야 되죠? 금반지 넣어야죠. 금반지는 사이즈도 작지만 무게도 작고 그런데 가치가 엄청나니까. 그래서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얘네들을 이 안에 넣어라. 선택해서 넣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가져올 수는 없으니 선택해서 넣는데 우리가 15kg까지 넣을 수 있고 하지만 그 너희들의 가치는 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듭니다. 우리 서브젝트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제약사항인데 x가 1이면 선택하는 거고 x가 0이면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자, 선택한 애들은 w 곱하기 1이니까 웨이트, 무게가 이제 계속 이 가방 안에 차올 텐데 0이면 웨이트 0 곱해주니까 그런 거 의미가 없죠? 자, 선택된 w들을 다 이렇게 서메이션으로 다 더한 다음에 그게 전체 가방의 용량이 15kg을 넘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게 제약 조건이고 x가 1이면 선택이 됐고 x가 0이면 선택이 되지 않았으니까 선택이 된 애들은 1 곱하기 vi가 돼서
가치가 살아남고 선택되지 않은 애들은 0이 되니까 v 곱하기 0이 돼서 그때는 사라지고 선택된 v들만 가지고 다 더했을 때 그 값이 가치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맥시멈을 해라 라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냅색을 포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쵸? 냅색은 동적 계획법으로 풀어요. 어떻게 푸는지 다음 장에 나올 거고요. 근데 우리 이 냅색뿐만 아니라 프랙셔널 냅색이 있습니다. 프랙셔널 냅색, 프랙셔널. 프랙셔널 냅색은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얘 보시면 얘는 1kg당 3분의 1달러죠. 얘는 1kg당 1달러죠. 얘는 1kg당 1달러, 얘는 1kg당 2.5달러, 얘는 1kg당 2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1kg로 다 쪼개요. 프랙셔널 렉스이기 때문에 물건을 쪼개도 됩니다. 그 1kg로 다 쪼갠 다음에 얘를 가치가 큰 것대로 소팅을 해요. 앞에 있는 애들은 이제 2.5의 가치를 가진 애가 제일 앞에 있을 거고 점점점 가다가 순서대로 소팅하면 제일 끝에 있는 애들은 3분의 1밖에 가치가 안 되는 1kg겠죠. 소팅한 다음에 저 가방 15kg 넣을 수 있다니까 제일 앞에서 15개를 넣으면 우리가 제일 가치가 높게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프랙셔널 랩스의 경우는 일단 주어진 애들을 소팅을 한 다음에 앞에 있는 애들을 순서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건 그리디 알고리즘이에요. 프랙셔널 랩스는 그리디로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랙셔널 하지 않는 지금의 이런 제로 원 랩색을 부르는 거예요. 선택하던지 말던지니까 제로 원 랩색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랩색은 이거는 우리가 그리디로 푸는 게 아니라 뭘로 푼다? 동적 계획으로 푼다. 어떻게 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OPT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저 파란색 글씨 OPT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 OPT라는 알고리즘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인자가 뭐죠? I와 W라는 두 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I는 그리고 OPT라는 건 뭐냐면 가치를 다 더했을 때 최대 가치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방 안에 물건들이 들어오면 가치가 점점 늘어나겠죠? 초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겠죠? 어쨌든 그것들을 다 더했을 때 최대의 가치가 되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 i까지 왔을 때 그걸 OPT라고 말합니다. 그쵸? 그 가치인데 이제 아이템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진행이 되는데 1부터 시작해서 i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 OPT 그 다음에 W란 건 뭐냐면 가방 안에 남은 용량이에요. 남은 용량.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번 아이템을 봅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보는 거니까 1번 받고 2번 받고 이제 3번째 왔어요. 그럼 케이스 1, 그 아이템 3번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3번일 때 선택하지 않으니까 4번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i는 하나가 증가했지만 이 아이템을 내가 가방에 넣지 않았으니까 남아있는 용량은 그대로 W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i 값이 하나 증가해서 다음 아이템을 보게 됐지만 남아있는 용량은 W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i를 만약 선택했다면 우린 i-에서 i로 이제 다음으로 증가하는 거고 우리 가방 안에 있는 남아있는 용량도 원래는 좀 널널하게 많이 남아있었는데 wi만큼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그만큼의 증가해서 w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치가 그 아이템을 먹었으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추가되는 거죠. 가치가 추가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케이스 1은 아이템을 선택하지 않을 때 케이스 2는 아이템을 선택할 때예요. 그래서 요 왼쪽은 아이템을 선택하지 않을 때 오른쪽은 아이템을 선택할 때입니다. 이 중에서 과연 어떤 게 가치가 높으냐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템을 먹었을 때가 가치가 높으냐 먹지 않았을 때가 가치가 높으냐를 가지고 우리 OPT를 설계해 주고요. 초기 값은 아직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0이다 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동적 계획법 뭐라 그랬죠? 우리 옵티멀은 0일 때 시작할 때도 옵티멀의 알고리즘이 존재한다고 하자. 그 다음에 K번째까지 왔을 때 중간까지 왔을 때 또 옵티멀이 된다고 하자. 그럼 K 플러스 1일 때도 옵티멀이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관계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i-1에서 지금 i로 가는 지금 한 스텝을 넘어가는 점화식의 관계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점화식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점화식으로 설계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동적 계획법으로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화식으로 되면 동적 계획법으로 푸는구나 이것만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점화식처럼 생긴 걸 푸는 게 지금 이 동적 계획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예시인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화학습에서 가장 쉽고 가장 많이 활용됐던 큐런이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런이라는 걸 보면 일단 저 뒤에도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 예시까지 보게 되면 아 강화학습이란 저렇게 도는구나 라는 정말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 배우기에 제일 좋은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큐러닝을 먼저 보시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큐러닝을 이와 같은 예제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지금 에이전트가 한 마리 있죠. 에이전트가 하나가 있는데 이 에이전트가 4x4의 그 미로에 있고 지금 현재 지금 여기 가려져 있긴 하지만 이 제일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미로 찾기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예제입니다. 이게 미로 찾기라고 제가 말을 하지만 프로즌 레이크, 즉 얼어붙은 연못이라는 이름으로도 여러분께서 이제 구현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이 예제는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이제 우리가 큐러닝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이기도 하거니와 강화학습에서 미로찾기에 대한 예제를 제일 많이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이전트는 우리가 어떠한 스테이트에서 존재할 때 이제 액션을 취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액션은 그냥 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그 액션이 나에게 가장 큰 리워드를 주는가를 판단하는 건데 저 에이전트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네 가지의 옵션이 있네요. 얘가 할 수 있는 건 왼쪽으로 가던 오른쪽으로 가던 위로 가던 아래로 가던 이 네 가지의 기회가 있고 왼쪽이나 위로 가는 경우는 지금 막혀 있죠, 벽으로. 그래서 왼쪽이나 위는 막혀 있으니까 못 가는 데고 오른쪽으로 가면 0.5의 리워드가 있고 아래로 가면 0.3의 리워드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제일 많은 보상을 주는 데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현재 S1이라는 공간에 있는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왼쪽, 오른쪽, 위, 아래인데 그 중에서 우리 Q 값을 최대하게 하는 액션을 구해라는 거니까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다 해서 right라는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Q러닝에서 한 번 연산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갔을 때 또 한 번 이 식을 풀어서 다음 스텝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Q 값은 내가 어느 상태에 있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다 다른 값이에요. 즉 Q 값이라는 건 우리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런 액션을 다 모은 거를 팔러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최적의 팔러스는 뭐냐면 팔러스는 이렇게 파이라고 표현하는데 최적 옵티멀 팔러스는 위에 이렇게 별표까지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 S에서 최적의 팔러스는 뭐냐면 이 Q 값을 맥시멈하게 하는 그 액션이 바로 최적의 액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라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팔러시라는 건 뭐냐면 팔러시라는 건 우리 항상 모든 공간에 모든 스테이트에 어떤 액션을 취할지 다 정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팔러시도 존재할 수 있냐면 나는 무조건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갈 거야 라는 것도 일종의 팔러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하사표를 가는 거죠. 그러면 모든 공간에서 오른쪽으로만 가래요. 그럼 이 에이전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골로 갈 수가 없고 쭉 가서 여기에 계속 머물게 되겠죠. 아래로 내려갈 수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목적지를 갈 수 없긴 하지만 얘도 팔러시는 팔러시예요. 즉 팔러시는 저 스테이트마다 저 액션을 다 매핑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총 몇 개의 팔러시가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는 총 4의 16승의 팔러시가 있겠죠. 4의 16승만큼 엄청나게 많은 팔러시가 있는데 그 중에 옵티멀 팔러시 하나를 구해라. 옵티멀 팔러시 하나를 구해라는 건 뭐냐면 최고 좋은 거 하나 골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강학습의 솔루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Q러닝을 할 때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현재 상태 S에 있다. 근데 S에서 A라는 액션을 취해서 S'으로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R이라는 리워드를 받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점화식처럼 얘는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될 때마다 내 S'를 됐으면 S'에서 또 다음 액션을 취하고 다음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 액션을 취하고 반복적으로 해서 우리가 골로 갈 때까지 하는 건데 우리가 점화식 예제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함수와 같아서 피보나치 수열 보면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바로 함수값처럼 리워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한다? 끝까지 가봐야 그 값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요. 계속 이터레이션이 돌 때 모르다가 맨 마지막까지 가면 피보나치 수열의 값이 한 번에 업데이트된 것처럼 얘도 맨 끝에서 한 번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S라는 공간에 있고 A라는 액션을 통해서 R이라는 리워드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 상태 S'으로 갔더니 S'은 또 그 나름대로의 거기에서의 다음 스텝에서의 최적의 그 Q 값을 얻기 위한 또 액션을 취할 거고 그 뒤쪽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마치 피보나치 수열이 우리의 값을 구할 때 그 이전에 자기 자신 함수를 계속 참조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자세히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가 S면 얘는 지금 S'이에요.
즉 그리고 똑같은 Q라는 함수를 불러요. 자, 자기 자신의 Q라는 함수를 계속 부르면서 S일 때 그 다음에 S 프라임, S 프라임이 다시 S가 되면 또 그 다음에 S 프라임 이런 식으로 계속 맞물려서 우리가 함수를 계속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점화식 오른쪽을 보시면 우리가 점화식을 예제를 써놨는데 우리 점화식을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면 가장 많이 쓰는 예제가 바로 이 리커전, 순환문입니다. 리커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제일 밑에 있는 예제처럼 3팩토리얼을 구해라. 그럼 F에다 3을 넣겠죠? 그러면 우리가 저 두 개의 이프문이 있는데 3은 1이 아니니까 첫 번째 이프문에 걸릴 것이고 3 곱하기 F2가 될 겁니다. 그럼 F2가 있으니까 다시 F를 다시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 Q 값이 Q를 다시 부른 것처럼 그럼 F2를 계산하려 그러면 X는 2가 되는데 2는 여전히 1이 아니니까 그 위에 라인에 들어가서 2 곱하기 F1이 됩니다. F1이 되는 순간 이제 끝까지 왔죠. 끝까지 왔으니까 F1은 이제 1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마지막 순간에 곱해져서 6이 나옵니다. 즉 우리의 점화식은 중간에 값을 구할 수가 없고 제일 끝에 갔을 때 줄줄이 사탕처럼 한 번에 쫙 엮여서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리커전이라는 건 저렇게 제일 끝까지 갔을 때 값을 다 업데이트 해온다는 것이고 Q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진행을 하는데 값을 몰라요. 마지막에 우리가 종착점에 딱 다다랐을 때 그때 한 번에 값이 쫙 업데이트 되는 게 Q러닝에서 우리의 리워드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시로 한번 디테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Q러닝의 예시, 아까 그 프로즌 레이크라는 얼어붙은 연못이라는 예제입니다. 저 S0라는 공간에서 저 S15라는 녹색의 고울로 가는 건데요. 중간중간 이제 주황색의 벽으로 막혀 있어요. 자, 프로즌 레이크라고 한다면 쟤네들은 호수인데 하얀색 박스들은 호수에서 얼음으로 뒤덮인다라 우리가 그 위로 갈 수 있고 주황색은 얼음이 깨진다라 그로 가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에 우리는 저 녹색으로 가야 된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예를 들었듯이 미로찾기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면 저게 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월이라고. 어쨌든 미로찾기가 됐던 프로즌 레이크가 됐던 이 문제를 이제 푸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길을 찾는 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식 하나예요. 어떤 식? Q는 이런 스타일의 식. Q는 R 플러스 맥스 Q다라는 이 식 하나만 일단 있고 그 다음에 Q 값과 R 값만 정해 놓으면 우리가 길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스테이트마다 4개의 다른 액션을 가지고 있어요. 즉 전후좌우라는 액션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4개의 다른 액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넷으로 쪼개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위로 갈 때 Q 값이 오른쪽으로 갈 때 Q 값, 아래로 갈 때 Q 값, 왼쪽으로 갈 때 Q 값 모든 사방의 Q 값을 다 구한 다음에 그 Q 값이 제일 큰 액션을 취하는 거니까 이 하나의 공간마다 Q 값은 4개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그들 간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어느 액션이 제일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공간을 다 4개로 쪼개는 겁니다. 얘를 괜히 그냥 4개로 쪼개는 게 아니에요. 자, 총 16개 공간을 이제 4개로 다 쪼개면 총 64개가 나올 것이고 초기 상태니까 모든 64개의 Q 값은 다 일단 0이라고 말을 하고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0에서부터 이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모든 64개의 Q 값은 일단 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 값이 있어야 되는데 R 값도 다 0인데 우리가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여기에 골에 일로 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올 수도 없고 왼쪽에서 올 수도 없고 밑에서 올 수도 없고 오른쪽에서 올 수도 없고 밑에서도 올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2번이라고 써있는 화살표처럼 여기에만 R 값을 1로 심어둠으로써 저 에이전트가 일로 오는 걸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15라는 공간의 왼쪽 부분에만 1이라고 살짝을 해주고 나머지는 또 다 0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만 세팅해주면 자동으로 이제 길을 찾을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이제 1번 화살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살표는 S 서브 제로라는 공간에 있을 때 우리는 왼쪽이나 위로 갈 수 없으니까 밑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액션을 취합니다. 둘 중에 하나의 랜덤을 취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자 오른쪽으로 간다 라고 액션을 취했으면 얘는 내가 가야 될 상대방의 R값인데 여기 R값 지금 0이죠. R값 0. 그 다음에 요 상대방 4개 하나 둘 셋 4개의 Q값 중에서 맥스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R값은 0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S1이라는 공간에서의 Q값을 다 봤더니 다 0이에요. 아직 업데이팅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얘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역시 0입니다. 즉 여기 이 부분이 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동을 하면서 웬만하면 Q 값이나 R 값이 다 0이기 때문에 어떤 업데이트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랜덤하게 그러면 다 0이니까 Q 값이 다 0이니까 어디가 대소 비교가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계속 랜덤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여러분은 이제 2번에 왔다고 하겠습니다. 자, 2번째 4, 2가 오게 되면 2로 오게 되면 그럼 이제 14에서 15로 넘어가는 건데 S14라는 공간에서 오른쪽 AR이라는 액션을 취하면 그럼 거기에 따른 리워드를 먹어요. 즉 1이라는 리워드를 받고요. 또 고래 있을 때 Q값 4개를 가져옵니다. 고래 Q값은 다 모두 0이니까 맥스 취해봤자 1 더하기 0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 좀 깨끗하게 다 지운다면 지금 여러분 여기는 지금 1인데 지금 여기도 Q값이 1로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Q에 대한 식은 있지만 R에 대한 식이 없죠. R은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닙니다. R은 처음에 한번 깔아주고 끝나는 거고요. Q값만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이터레이션이 끝납니다. 그럼 그 다음에 S 서브 0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다시 막 정처 없이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S14의 옆으로 왔다고 합시다. S14의 옆인 이 공간의 옆인 우리가 여기 왔다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S13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리워드를 먹어봤자 이건 0인데 Q값 4개 중에 하나가 아까 2에 2에서 1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하나 1이 들어오니까 0 더하기 1이 돼서 1이 됩니다. 즉 얘가 1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 말인 즉슨 내가 업데이트 되는 옆으로 붙기만 하면 그 업데이트 된 대로 내가 화살표만 뻗어내면 거기에 4개의 Q값 중에 하나로 맥스를 취해서 내가 가져오니까 나도 1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하게 돌아다니다가 업데이트 된 애 옆에만 붙으면 자기도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제 초기 상태까지 오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1이라고 붙은 대로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얘도 오른쪽, 얘는 아래, 얘도 1이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 얘는 왼쪽, 아래, 오른쪽 해서 이렇게 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큐러닝이 동작하는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를 보시면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라면 딱 봤을 때 느낌이 얘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옵티멀 패스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옵티멀 패스라면 분명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우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옵티멀이 아닌데? 큐러닝 옵티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옵티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일 때 랜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꾸로 뒤에서부터 업데이트 되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랜덤하게 여기까지 왔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랜덤하게 왼쪽을 갈 것이냐 아래쪽을 갈 것이냐 고민할 때 지금 우리 랜덤하게 움직여서 왼쪽을 먼저 선택했으니까 그 부분에 파란색 1이 생긴 거예요. 이 파란색이 생긴 이유는 요 하나 둘 셋 네 개 Q값을 봤더니 밑에 Q값 1자리가 있으니까 얘 때문에 얘가 지금 1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공간에 있을 때 랜덤하게 밑에를 먼저 선택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밑에가 먼저 1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왜냐면 Q값 계산할 때 하나, 둘, 셋, 네 개를 보고 여기 1이 있으니까 여기 밑에 1이 먼저 업데이트가 됐겠죠. 즉 뭐냐면 얘는 Q러닝 랜덤성이 있기 때문에 랜덤하게 길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연결만 되면 그 길로 쫙 따라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 맥시멈, 그러니까 옵티멀에 가깝긴 하지만 완벽한 옵티멀이 나오진 않아요. 이게 바로 큐러닝의 기본적인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옵티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본다면 우리 한 번 이 이터레이션을 돌 때마다 디스카운트 팩터라 그래서 우리 감마를 붙여주면 감마는 0에서 1 사이 그러면 이게 한 번 거칠 때마다 값이 계속 작아져요. 리워드가.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도달하는 쪽이 좀 더 Q값이 높겠죠. 왜냐하면 한 번 시간을 보낼수록 점점 Q값은 작아지니까 따라서 우리가 저런 디스카운트 팩터를 붙여주면 우리가 조금 더 수렴 속도를 늘릴 수 있다. 즉 우리가 밑으로 아까 말했던 밑으로 가는 게 더 나은 것이냐 왼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은 것이냐 봤더니 얘는 돌아가니까 한 스텝 할수록 계속 디스카운트 팩터가 붙어서 작아지기 때문에 아래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렴을 이제 우리가 담보받는 경우도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큐러닝 한 번에 이렇게 보여주긴 하지만 이거는 알고리즘 슈도코드 나타난 건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큐러닝은 거의 대부분 옵티멀 하긴 한데 완벽한 옵티멀은 아니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한 90%의 확률로는 큐러닝을 쓰다가 가끔 10%의 확률로는 랜덤하게 해서 우리가 탐색하지 못한 공간을 탐색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 10%의 확률을 가지고 혹은 작은 어마운트의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랜덤하게 움직여서 다른 못 본 공간을 탐색하게 하는 것, 그걸 뭐라 부르면 입실론 그리디라는 방식을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저 Q 값에다가 가끔씩 랜덤 값을 섞어서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 그 랜덤 값에 의해서 순서가 바뀌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랜덤 노이즈를 섞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성능을 보완할 수 있다 정도까지는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게 저기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의 이제 탐 미셸 교수님이 쓴 탐 미셸 TOM MICHELL인가 그 탐 미셸 교수님이 쓰신 머신러닝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 책을 배웠는데요. 1997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탐 미셸의 머신러닝 교과서를 사는 것도 좋으신데 사실 좀 뭐랄까 지금 현대 AI는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데이터 기반의 AI예요. 즉 신경망청 껍데기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 데이터를 밀어 넣으면서 그 껍데기 안에 있는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현대 AI에서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탐미셸 교수님께서 1997년에 그 책을 쓰셨을 때에는 그런 식의 AI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기계가 생각을 할까라는 걸 가지고 그 논리적인 사고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학과에서 배우는 기호 논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과에서 배우는 전산 논리라든지 그런 과목에 좀 더 관련성이 많습니다. 즉 컴퓨터의 논리를 만들어준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 마콥 체인 기반의 히든 마콥 모델 같은 경우도 그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든 마콥 모델은 타임 시리즈 정보를 이제 확률적으로 예측하면서 가는 거고 뭐 비터비 알고리즘이나 그런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도 다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 예측 기반의 알고리즘도 수학적으로 해석해서 확률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논리학 얘기도 많이 나오고 확률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탐미셸 교수님의 머신러닝이라는 책은 이제는 이제 현대 트렌드에 맞진 않죠. 근데 히든 마콥 모델은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전산 논리 같은 경우도 물론 AI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직접 현재 AI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딥러닝을 얘기하는 단계에서 이제 딥러닝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책이 21장인가 제일 마지막 장에 강화학습을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강화학습을 서술한 책 중에서 제일 잘했다 생각해요. 엄청 잘 쓴 책이라서 그 책을 저도 많이 보는데 사실 그 한 챕터 보자고 책을 사긴 좀 뭐하죠? 그래서 탐 미셸, 머신러닝, 매크로 힐 1997 PDF 치면 뭔가 나올 겁니다. 구글에서. 즉 뭐냐면 그 책은 이제 뭐 누군가가 이렇게 웹에 올려놨어요. PDF로. 뭐 1997년도에 나온 책이라 아마 절판됐을 수도 있고 사실 수도 있는데 저 대학 다닐 때는 그 책으로 기계학습을 배웠으니까 이제 그 책을 뭐 가지고 계신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 기계학습 패턴 인식 중에서 그 바이블처럼 보는 책이 비숍이 쓴 그 패턴 레코니션 앤 머신 러닝이라는 책이 이제 바이블이죠. 그쵸? 크리스토퍼 비숍이라는 분이 쓰신 그 책이 바이블이라서 그 책을 더 많이 보는데 그 책은 또 인포메이션 테오리 관점에서 좀 어렵긴 해요. 양도 많고. 탐미셸 교수님 책은 좀 얇고 컴팩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만 보면 되니까 웹에서 혹시 찾으시면 그쪽만 보시면 됩니다. 그 책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슈도 코드로 정리를 해놔요. 자, 어떻게 정리하면 자, 모든 각각의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해서 일단 Q 테이블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세로축은 스테이트고 Y축은 그러니까 테이블을 그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리는 거죠. 스테이트 우리 프로즌 레이크 이제는 16개 스테이트가 있고 각각의 경우에서 4개 액션이 있다 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그래서 운영을 합니다. 이걸 이제 Q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Q 값을 나타내는 테이블이니까 이 테이블이 일단 있는데 여기서 현재 스테이트가 어떤 스테이트인지 보고 그 다음에 do forever 이제 반복문이 돕니다. 그러면 거기서 액션을 취하고 이제 그 액션대로 다음 스테이트 넘어가요. 그럼 그 다음 스테이트를 볼 때 그 다음 스테이트가 나한테 주는 리워드를 이제 우리가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스테이트로 이제 가는 거를 우리가 딱 보고 그 다음에 Q 값을 업데이트 하는데
저 박스 친 것처럼 Q 값을 업데이트한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트를 현재 스테이트로 업데이트를 하면 그 현재 스테이트가 이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갔으니까 그럼 거기서 또 다음 수행을 하고 또 다음 수행하고 그거를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do forever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가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학습할 때 큐러닝은 옵티멀이 개런티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예제에서 봤듯이 디스카운트 팩터를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디스카운트 팩터를 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적은 양의 랜덤 리스트를 줘서 그 가끔씩은 그 랜덤 값을 찾아가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입실론 그리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입실론 그리드에 대해서 이 장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입실론 그리드란 방법은 이렇게 동작합니다. 여러분 뭐 맥도날드, KFC, 버거킹, 롯데리아가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물어보면 이제 버거킹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맥도날드가 제일 좋으니까 제가 앞에 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큐러닝에서 맥도날드가 제일 좋은 솔루션이라고 좀 찾았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주중에는 다 맥도날드를 먹더라도 주말 정도는 가끔씩 다른 걸 먹으면서 내가 거기에 더 나은 솔루션이 있지 않을까 탐색을 해본다. 라는 게 입실론 그리드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라 써놨냐면 2라는 입실론 값을 0.1로 세팅했으면 제가 멜랩에서 랜덤 함수를 찍어버리면 0에서 1 사이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 0.1보다 작은 값을 찍는다는 건 확률 10%로 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 10%로 만약에 확률 10%에 해당하는 그 랜덤 값이 나왔다면 그러면 우리의 액션은 뭐다? 랜덤이다. 그렇지 않고 else라면 우리의 액션은 뭐다? 우리가 큐러닝에서 찾아놓은 액션을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방법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디케잉 입실론 그리드라는 방식이 있어요. 저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저건 뭐냐면 우리 입실론 그리드 동작을 할 때 그 입실론 그리드 동작할 때 그 입실론 값, 즉 저렇게 랜덤을 선택할 확률을 포문을 돌면서 점점 줄여줘요. 왜냐하면 포문을 돌면서 i 값이 증가를 하는데 저 입실론에 0.1 나누기 i 플러스 1이잖아요. 분모가 점점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끝까지 가면 i는 0부터 999까지 갈 거기 때문에 입실론 값은 최대 마지막 갔을 때는 0.1 나누기 1000이 됩니다. 즉 10의 마이너스 4승이 돼요. 즉 10의 마이너스 4승의 확률로만 우리는 랜덤을 허용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다 강화학습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초기에는 10%만큼 랜덤을 허용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거를 감소시켜서 10의 마이너스 4승만큼만 랜덤을 허용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초기에 랜덤을 많이 써가지고 많이 탐색을 해보고 거기서 옵티멀 솔루션을 이미 찾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점점 랜덤을 움직이는 걸 좀 줄여주겠다는 게 디케잉 입실론 그리드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도 이제 종종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큐러닝에서 옵티멀리티가 살짝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면을 보완해 줄 수 있겠죠. 이거를 exploited explora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add random noise라고 해서 이제 랜덤 노이즈를 섞어주는 방식이에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맥도날드가 우리가 점수를 매겼을 때 43점이에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예를 들어 KFC가 35점이에요. 버거킹은 41점입니다. 롯데리아는 31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냥 이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이 Q값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Q값의 랜덤 밸류를 섞어줘요. 쫙 랜덤 밸류를 좀 회색처럼 섞어주면 이제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거죠. 43점은 9라는 랜덤 값을 받았으니까 52가 되고 35는 21이라는 랜덤 값을 받았으니까 56으로 점핑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41이라는 건 12만큼의 랜덤 값을 받아서 53점이 되고 롯데리아는 1점밖에 못 받아서 32점이 돼요. 그러면 이제는 KFC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랜덤 노이즈를 섞어서 순서가 바뀌는 건데 사실은 랜덤 노이즈를 섞을 때 저 값의 분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하기 때문에 원래 값이 제일 큰 애가 제일 많이 뽑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가끔씩은 다른 애들이 뽑힌다는 거죠. 그래서 주되게는 우리가 제일 원하는 솔루션을 제일 많이 확보하게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내려오게 되지만 어쨌든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add decaying random noise라고 그래서 쟤는 이제 우리가 decaying 입실론 그리드처럼 초반에는 랜덤 값을 많이 섞어주다가 중후반이 될수록 점점 랜덤 값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포문이 0부터 999까지 도는데 랜덤 값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레스토랑 예제, 맥도날드 저런 뭐랄까 패스트푸드 예제 보시다시피 1등은 맥도날드 43점인데 2등은 누구죠? 2등은 버거킹이죠. 41점이죠. 그럼 1등이랑 2등이랑 점수차가 어떻게 됩니까? 2점 차이가 나죠. 그래서 랜덤 값을 섞어줄 때 그 랜덤 값이 2점보다 낮아지면 저 등수는 뒤집힐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가 맨날 먹던 맥도날드를 먹는 겁니다. 이것처럼 랜덤 노이즈를 섞어주는 방식도 이 랜덤 밸류를 초반에 크게 잡고 점점 줄여감으로써 우린 뭘 할 수 있다?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저렇게 초반에는 순서가 많이 섞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중후반이 될수록 순서가 섞일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낮춰주겠다라는 컨셉을 이제 디자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강화학습의 가장 기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정리를 해볼까요? 처음에 우리는 뭘 했죠? 처음에 우리는 강화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강화학습은 그 자체가 원래는 많이 연구가 되었고 다이나믹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생기는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강화학습은 뭐가 있냐면 강화학습은 그리고 다이나믹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풀면 돼요. 이미 옛날에 그렇게 다 나왔어요. 근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고리즘 컴플렉시티가 폴리노미얼 타임이 아니라 슈도 폴리노미얼 타임이에요. 즉 뭐냐면 문제 사이즈가 작을 때는 괜찮아요. 그냥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풀어도 옵티멀 솔루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문제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면 문제의 컴퓨테이션도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점화식을 기반으로 하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이거는 좀 버겁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를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올 딥러닝으로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푸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그 방식까지 보시면 우리가 그렇구나, 이게 좀 많이 문제 사이즈가 클 때에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이제 그때 가서 좀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Q러닝을 들어갔죠. Q는 R 플러스 맥스 Q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거 역시 이제 Q라는 함수를 계속 재기적으로 호출하기 때문에 역시 재기함수에 근간을 두고 있고요. 재기함수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꽤 괜찮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랑 그게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완전한 옵티멀리티를 개런티하진 않아요.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풀고 옵티멀을 개런티한다는 건 이 다음에 나올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입니다.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는 Q러닝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지금 랜덤하게 방향을 정하지만 걔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고 해서 그 다음 공간으로 갈 확률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Q러닝은 어느 정도 랜덤성을 또 가지고 있어서 옵티멀에 근접은 하지만 옵티멀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옵티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트릭이 더 필요하죠. 일종의 꼼수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점점 이제 이터레이션이 많아질수록 디스카운트 팩터를 붙여서 우리가 먹는 리워드를 낮게 만들어주면 최대한 이 알고리즘은 리워드가 클 때 길을 찾아야 되니까 빠르게 수정할 것이다 라는 게 디스카운트 팩터를 붙여주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입실론 그리드라고 해서 우리가 랜덤하게 작은 확률로 랜덤한 스페이스를 서치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더 나은 솔루션 스페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그렇죠. 여기서 보고 계시는 add 랜덤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Q 값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짝 랜덤 값을 섞어줘서 그들 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간에 이제 옵션을 좀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더 나은 솔루션 스페이스에 있지 않은지를 또 탐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들이 이제 Q러닝을 보강하기 위한 방식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Q러닝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우리는 나중에 Q러닝을 구현하는 것도 볼 겁니다. Q러닝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볼 거니까 그때 보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고전적인 강화학습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이론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는 지금까지 배운 거 Q러닝과 거의 유사한데, 이제 트랜지션을 할 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Q러닝은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확률적으로 랜덤하게 넘어갔다면 얘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는 그 전이 확률을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론적으로 견고하죠. 그리고 이 이름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름을 왜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불렀을까라고 하면, 얘는 디시전 프로세스예요. 일단 매 스텝마다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고 넘어가고, 한 번 의사결정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디시전 프로세스란 말을 붙입니다. 따라서 마코브 프로퍼티를 가지는 디시전 프로세스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코브 프로퍼티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마코브 프로퍼티라 함은 이제 마코비안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뭐냐면 내일 있을 일은 오늘에만 연관이 있고, 오늘 이전의 이벤트와는 연관이 없다. 즉 우리가 메모리리스 프로퍼티라 해서 지금 내일 있을 그 현상은 오늘에만 연관이 있고, 오늘은 하루 전만 연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체인처럼 엮여가는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가정을 해야 우리가 문제를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가지는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고 있고, 얘들이 가지는 정보는 스테이트의 정보, 액션의 셋, 그 다음 리워드 펑션, 트랜지션 펑션, 디스카운트 팩터, 이런 것들을 이 5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는 S, A, R, T, 감마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귀여운 우리 로봇이 보는 것처럼 저 미로 찾기를 하는 예제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미로 찾기의 미로를 이제 위에서 아래로 쳐다본 건데요. 저 스테이트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2차원 그리드로 표현하겠죠. 그래서 2차원 바둑판을 하고, 시작 스테이트를 S 서브 0로 쓰고, 시간 제로에서 시작이니까 현재 시간을 그냥 현재 스테이트를 그냥 S라 쓰고, 다음 스테이트를 S 프라임이라 쓰고, 시간 T에서의 스테이트를 S 서브 T라고 쓴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스테이트를 그냥 좌표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뭐 지금까지 했던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셋업 액션은 뭐냐면 이 로봇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에요. 지금 연두색 화살표로 보이시지만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가시는데, 지금 현재 저 위치에서는 아래는 불가능하네요. 그래서 이 4가지 액션이 있을 수 있다. 그 액션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스테이트인 S에서 그 다음 스테이트인 S 프라임으로 우리는 트랜지션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션을 또 정의를 해주고요. 이거 역시 우리가 큐러닝에서 봤던 미로찾기 예제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워드 펑션은 뭐냐면, 저기 파란색이 제일 위에 R이라 쓴 것처럼 How good was the chosen action을 말합니다. 즉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액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나의 보상을 우리는 저렇게 리워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리워드라는 건 어떤 함수로 나타낼 수 있냐면, R이라는 건 S, R이라는 건 이렇게 S, A, S 프라임이라고 해서 내가 현재 S라는 공간에 있는데 A라는 액션을 통해서 S 프라임으로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리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리워드를 먹는 거니까. 그리고 리워드를 마이너스 줄 수 있어요. 마이너스 주면 그쪽으로 가면 오히려 손해가 되겠죠. 그럼 그쪽으로 안 가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주황색에 함정에 빠지는 거는 마이너스 1로 세팅해주면 얘는 이쪽은 가지 않겠죠. 그리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이 로봇은 배터리를 움직이니까 뭐 1씩 감소한다라고 하면 최대한 적은 횟수로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을, 저 보석을 먹었다. 그럼 1점 추가가 되는 것이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어디 문 밖으로 나간다. 그럼 100점의 리워드를 주면 그쪽으로 수렴하겠죠. 우리 큐러닝에서도 골에다가 1이라는 리워드 주니까 에이전트가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렴해주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 프로버티, 이게 있기 때문에 다르다 그랬는데, 내가 현재 S라는 위치에 있고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의 그 기분의 조건이죠. 그 선행 조건으로 주어지고, 그때의 다음 스텝인 S 프라임으로 갈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게 트랜지션 프로버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위에서 보시면 아래로 갈 때 우리가 이 로봇이 왼쪽으로 갈 확률은 0.1, 오른쪽으로 갈 확률도 0.1, 그리고 위로 갈 확률은 0.8이다 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 이제 플래닝을 하면 됩니다. 디스카운트 팩터 설명드렸죠?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만큼 감소가 되느냐인데, 저 값이 굉장히 1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1에 가까울수록 그 값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죠. 0.9다 그러면 1에서 0.9, 그 다음은 0.81,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 값이 0에 가까울수록 0.1이다 그러면 한 번 곱해지면 1이 갑자기 0.1이 되고, 또 한 번 곱해지면 갑자기 0.01이 되고, 이런 식으로 팍팍 감소하니까 그러면 빨리 아이템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급하게 그 아이템을 수렴을 먼저 하게 만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 수렴의 속도라든지 방향을 좀 조절하는데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디스카운트 팩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다 안다면 이제부터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보는 건데요. 우리가 팔러시라고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가 아니라 큐러닝 때 한번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쵸? 팔러시라는 건 각각의 어떤 스테이시 있을 때 모든 스테이트를 이렇게 액션이랑 다 매핑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 썼지만 팔러시는 또 이렇게 파이로 표현을 하고요. 얘는 스테이트를 액션으로 매핑 시킨 것이고 모든 스테이트마다 다 액션을 부여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각각의 스테이트마다 이렇게 화살표, 액션이 다 매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 지금 공간이 몇 개죠? 왼쪽에 9개, 오른쪽에 9개, 가운데 하나 19개니까 4의 19승 정도의 여러 가지 다양한 팔러스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게 좋아 보이는데요? 딱 보시면 이 로봇이 일단 이 화살표 위로 가는 거라면 일단 위로 가고 오른쪽 쫙 갔다가 아래로 가고 골로 잘 가네요. 또 딱 보기에도 최단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 액션이 아마 옵티멀 팔러스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 뭐냐? 밑에 파란색에 find policy, 팔러스를 찾아라. 근데 어떤 팔러스냐? 우리의 expected return이라는 걸 최대화시키는 거다. 근데 expected return이 뭐냐? 기대값. expected는 평균을 내는 거죠. 기대값. return이란 건 뭐냐? 내가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현재 시간에서 t에서 시작해서 한 스텝 한 스텝 k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진행할 때마다 우리가 목적지로 갈 때까지 이런 리워드를 계속 다 더한 거. 걔를 최대화하는데 리워드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니까 우리가 디스카운트 팩터인 감마를 붙인 리워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워드가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익스펙트 리턴이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액션의 시퀀스를 쭉 정해줘라 라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있고 액션 밸류 펑션이 있는데요. 스테이트 밸류 펑션 뭐냐면 내가 어떤 스테이트에 존재할 때 이게 얼마나 가치를 가지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로찾기를 하다가 중간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내가 지금 현재 시간 t의 나의 스테이트는 s인데 이게 미로찾기의 중간인데 그게 그런 상태 하에서 지금 우리의 팔러스에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의 expected return이 얼마인가를 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가지는 가치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내가 s에서 시작해서 파이라는 팔러스를 따라갈 때 내가 얼마만큼의 expected return을 가지는가이고 그 우리말로 해석하면 how much return, 얼마나 많은 리턴을 나는 S에서 출발할 때 기대할 수 있는가요? 그쵸? 이런 건데 사실 이건 구체적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스테이트 그 자체가 가지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위치 S에 있어요. 그럼 위치 S에서 A라는 액션을 취한다면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질 것인가요? 그래서 뭐냐면 시간 t에 나는 S라는 위치에 존재하고 시간 t에 나는 그 S라는 위치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 때 그때 내가 가지는 expected return은 얼마인가요? 즉 뭐냐면 내가 S에서 시작해서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그리고 팔러시 파이를 따를 때 그때 기대하는 expected return이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지금 S에 있는데 거기서 액션을 A라고 취했으면 얼마만큼의 리턴을 기대할 수 있는가요? 즉 뭐냐면 제가 지금 S라는 공간에 있어요. 제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게 점화식처럼 생겼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않으면 모르지만 일단 내가 왼쪽을 선택했다면 얼마만큼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저렇게 구하고 또 A가 오른쪽이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얼마만큼의 기대이익이 있을 것인가를 또 구해요. 그러면 그 두 개 비교할 수 있겠죠. 왼쪽으로 갔을 때 나의 expected return이 0.8이야. 오른쪽으로 갔을 때 나의 expected return이 0.9야. 그러면 오른쪽이 좀 더 나은 거죠. 그럼 나는 이번 S에서 오른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더 밑에 있는 게 의미가 있겠죠. 나의 액션을 취할 때 힌트를 주잖아요. 아, 내가 계산해봤더니 expected return 관점에서 왼쪽으로 가면 0.8, 오른쪽으로 가면 0.9. 그럼 난 오른쪽으로 가야겠네. 이렇게 액션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게 좀 더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얘를 함수로 표현할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함수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렇게 잠시만요.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Q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Q S,A죠.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Q러닝에서 리워드 값을 Q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이게 바로 이걸 가지고 쓰는 게 바로 Q러닝에서 Q 값입니다. 그러니까 마크업 디지털 프로세스도 약간 연관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는 건 옵티멀 팔러스라는 거, 제일 좋은 팔러스를 찾아줘라 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태에 내가 지금 S라는 곳에 있다고 할 때 그때 expected return을 구했을 때 그 값이 최대가 되는 파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얘는 옵티멀 팔러스이기 때문에 파이의 스타가 됩니다. 현재 상태 S에서 아시겠죠? 그리고
모든 공간에 대해서, 모든 스테이트 공간에 대해서 그때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가는 트랜지션 프로버티를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다 리워드 다 알고 있으면 이미 이 모든 판에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리워드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다이나믹 프로그램 돌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다이나믹 프로그램 문제가 돼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바로 강화학습과 거의 동치다.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로보틱스에서 플래닝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플래닝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강화학습은 로보틱스 하신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모든 확률 값과 모든 리워드 다 알고 있으면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풀어도 된다. 그럼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는 결국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도 몇 번 강조했지만 문제 사이즈가 작다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슈도 폴리노미얼 타임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솔루션을 구하는데 옵티멀인 솔루션을 구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즉 옵티멀이 개런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연구가 끝난 거예요. 옵티멀 솔루션 구하는 방법 알았는데 뭐 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쵸? 하지만 문제 사이즈가 갑자기 커져버리면 그냥 순수한 폴리노미얼 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더 많은 알고리즘 컴플렉시티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굉장히 버거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귀결하게 되고, 이게 바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같이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70년대 이럴 때 보면 트랜잭션 오토매틱 컨트롤 뭐 이런 굉장히 좋은 자동 제어 쪽 저널에서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 엄청나게 많이 논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연구는 거의 다 끝났고, 뭐 산업공학과에서 배우는 오퍼레이션 리서치라든지 확률 랜덤 프로세스 같은 교과서에도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 나오는 경우 허다합니다. 컴공과에서도 뭐 기계학습이나 AI 시간에도 배우기도 하죠. 이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는 이렇게 다양하게 학부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많이 배우는 정도로 이미 연구가 끝났고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와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딥러닝으로 넣어서 푸는 방법이 201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문제의 스테이트 사이즈가 커서 우리가 풀기 버거운 상태 왔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는 이제 심층 강화학습과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같이 하는 데서 푸는 것이고, 문제 사이즈가 작을 때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로 해서 이제 다이내믹 프로그램을 풀면 됩니다. 사실 문제 사이즈가 여러분이 풀고자 하시는 문제 사이즈가 충분히 작다면 굳이 뉴럴넷까지 쓰면서 풀 필요는 없어요. 그 이터레이션이 도는데 버겁잖아요. 근데 다이나믹 프로그램 풀면 이거는 슈도 폴리노미얼이긴 하지만 그 문제 사이즈가 적다면 충분히 할만합니다. 코드도 간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푸는 것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포뮬레이션 해보시고 스테이트가 충분히 작다면 그러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걸 이제 간단히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코 프로퍼티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름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마코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느냐 하면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시간 t에 의해서 그 다음 t 플러스 1에 결정이 되는데 이 전에 것들은 is나 마나 왼쪽 오른쪽은 똑같다. 즉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future의 프로세스는 only depends on current observation에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o interest in looking at the full story, full history. 즉 그 이전의 모든 full history를 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가정해야 우리가 원 스텝 트랜지션만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석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고 따라서 다이나믹 프로그램 같이 그러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MDP는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이제 그걸 좀 약간 포멀하게 한 건데요. 스테이트 정보와 액션과 트랜지션 프로버비리티와 그 다음 리워드 펑션과 디스카운트 팩터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트랜지션은 어떠한 스테이트에서 어떠한 액션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테이트로 가는 것이고, 리워드도 어떠한 스테이트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서 어떠한 다른 스테이트로 가면 그때 어떤 리워드가 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포멀하게 나타내 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좀 포멀하게 다시 쓰는 거에 지나지 않고, 여러분께서 논문을 쓰신다면 이런 스타일로 쓰셔야 되겠죠. 예, 이것도 했던 말이에요. S0에서 S1으로 갈 때에는 어떤 액션을 취해서 이리로 가는 건데 그 액션을 취할 때에는 당연히 리워드를 먹으면서 취하는 것이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게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팔러스가 있다는 거고요. 디터미니스틱 팔러스라는 건 뭐냐, 스토캐스틱 팔러스라는 건 뭐냐는 건데, 디터미니스틱 팔러스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겁니다.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간다라고 딱 정해진 것이고, 근데 이제 스토캐스틱 팔러스는 뭐냐면 이 액션을 취할 때 그냥 어떤 스테이트에서는 무조건 위로 가 이런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그걸 또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는 이 강의에서는 커버하지 않습니다.
자, expected return 우리 했던 거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어떠한 팔러스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걸 알고 있을 때, 그거의 리워드들을 디스카운트 팩터를 적용해서 다 서메이션, 언제까지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서메이션 해준 것을 우리가 expected return이라고 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Q 밸류 펑션을 만들었어요. 그쵸? Q 값. 얘는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불렀었죠? 이 액션 밸류 펑션이라는 건 뭐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때, 또 어떤 팔러시에 근거한다고 할 때, 이게 다 주어지고, 그때의 expected return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그 액션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얘를 값으로 만들어서 푼 게 우리가 알고 있는 Q러닝이에요. 그렇죠? 그 Q러닝이 그냥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 근거해서 나온 거고요. 자, 옵티멀 Q 밸류 펑션은 어떻게 구한다? 최고의 좋은 Q 밸류 펑션은 이 Q 펑션 중에서 이 팔러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팔러시 중에서 이 Q 값을 최대화하는 팔러시를 구한 게 우리 옵티멀한 Q 밸류 펑션이다. 액션 밸류 펑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옵티멀 팔러스라는 건 뭐냐면 그런 Q 값을 최대하게 하는 그 액션들을 계속 선택하는 것이고 현재 스테이트가 S라고 한다면 그 S에서의 옵티멀 Q 값을 도출하는 옵티멀 Q 값들이 있는데 그것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액션을 선택해 오면 지금 현재 S에서의 최고 좋은 정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약간 포멀하게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장에서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 다음에는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즉 강화학습을 이제 신경망으로 푸는 법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